자, 이번에는 이제 6장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장은 이제 페이지로는 89페이지 기계학습이고요. 기계학습은 이제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머신이죠, 머신. 그래서 기계가 이제 러닝, 머신 러닝이라고 머신 러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계학습이고요.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갈 거고요. 우리 89페이지에 보면 기계학습에서 이제 자료와 학습의 두 가지를 표현을 해놨습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아기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되죠. 그 상태가 됐는데 이제 아기가 세상을 하나하나 경험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기 단계부터 하나하나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을 하죠. 엄마 이게 뭐야? 아니면 아빠 저게 뭐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끊임없이 부모님들은 대답을 해주죠. 그건 꽃이야. 저건 자동차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기가 학습을 통해서 꽃인지 자동차인지 이 특징점을 머릿속에다가 계속 간직을 하죠. 그리고 그 비슷한 형태들은 이제 차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 추상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면서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끊임없이 학습을 합니다. 물어봤던 거를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계속 학습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학습이 쌓이면서 이제 지식이 쌓이게 되는데 요 기계도 마찬가지로 이런 학습을 시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강아지와 꽃, 그 다음에 고양이, 꽃도 장미꽃도 있고 여러 꽃이 있듯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모든 사물을 판단하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학습은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기계는 결국은 인간의 학습을 모방해서 이제 여기서는 뭐 예시라고 하고는 있는데 예시는 데이터예요. 데이터를 통해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계는 당연히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기계가 학습을 하기 위한 학습 모델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그 모델이 여기서 이제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느 시스템에 입력이 들어가고 출력이 나왔다. 그러면 내부에 어느 함수를 통해서 처리된 결과가 출력이 되는 형태가 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꽃이 이미지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이제 학습 모델에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얘가 꽃인지 뭔지. 뭐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 꽃을 걸러내서 이게 꽃이다 이게 판별을 해주는 거죠. 기계가 이제 학습을 하는 이런 상태를 갖더라. 그러려면 데이터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꽃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가 갖춰지면 기계가 학습하기 위한 학습 모델이 필요하게 되고요. 우리 인간이 뇌를 통해서 작동하는 것과 유사한 원리를 통해서 이제 기계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습 모델은 하나의 이제 그 함수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통해서 학습 모델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 결과가 꽃이다 라고 이렇게 판별을 해내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계학습과 문제가 이제 뭐냐, 기존의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거는 우리가 입력을 넣고요, 데이터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내가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그 상태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은 누가 해요? 사람이 해놓습니다.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해놓은 상태에 따라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출력을 내놓게 되죠. 결국은 얘는 사람이 입력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입력이 들어온 거를 결과를 낸다는 거죠. 근데 기계학습은 그렇지가 않아요. 기계학습은 1959년도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분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이제 규칙을 찾아내고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학습은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의 형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을 넣어주면 컴퓨터가 알아서 처리합니다.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기가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문제를 해결을 해내는 이런 형태를 이제 취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데이터들은 주로 기계학습은 주로 이런 이제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링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이제 데이터들은 결국은 사물들의 감각을 통해서, 일반 세계 우리 이제 살아가는 실체에서는 사람들의 감각에 의해서, 감각기관, 우리 그 기계에서는 이제 센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센서를 통해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센서는 이제 뭐 숫자라든가 문자라든가 그림이라든가 뭐 영상, 데이터, 촉각, 맛, 뭐 이런 다양한 그런 현상들을 입력받는 것이 하나의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입력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제 문제 해결을 판단하고 수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출력을 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은 다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톰 미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만약 어떤 작업 T에서 경험 2를 통해서 성능 측정 방법인 P로 측정을 했을 때 성능이 향상되면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업 T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경험이라는 게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성능 측정 방법인 P를 측정을 할 때 그 성능이 개선됐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좋아졌어. 그러면 이 컴퓨터 프로그램은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의한 겁니다. 그 예로서 이제 이와 같이 우리가 나눗셈을 해가지고 결과값 계산을 합니다. 그 결과값 계산했더니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시켰더니 내가 25 나누기 5를 넣었대요. 그럼 이 안에는 들어있지는 않죠, 이게. 그렇지만 이 안에서 결과가 얘는 나눗셈이구나 라고 하는 거를 판단을 해서 기계가 나눗셈 함수를 형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결과를 5로 출력을 해내는,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답을 냈더니 이거는 나눗셈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하는 결과다, 이게 이제 얘가 학습을 한 거예요. 그리고
25 나누기 5를 했더니 25를 5로 나눠버리는 그런 함수, 나눔 함수를 생성을 했고, 그걸 통해서 이제 5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이런 형태의 학습을 수행을 한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작업 T는 나눗셈의 목 구하기, 그 다음에 경험 E는 입력값이고요. 성능 P는 수식이 정확한 확률을 정확한 확률을 따지는 거고요. 정답인 나눗셈의 목값을 찾으면 이 프로그램을 학습한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계학습은 인간이 실세계의 사실을 자료로 지식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실세계의 객체와 그다음 사실들을 감각기관, 센서로부터 받아들이는 거다. 그래서 실세계를, 자료를,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학습은 이제 이 인간이 실세계에서 사용하는 자료로 지식을 구축을 하고요. 구축을 하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학습이다, 기계학습이다. 그리고 그 학습에는 뭐 지식 증가가 될 수도 있고요, 추가돼서. 아니면 지식이 계속 학습을 해서 이제 정교가 되는 거죠.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식의 감소, 필요 없는 것들은 삭제해서 날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공학과 기계학습을 좀 나눠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지식공학이라고 하는 건 합리주의예요. 합리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학습은 자료주의다.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험주의자다. 혹은 지식공학은 이성주의자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설명을 좀 더 부가적으로 하면,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의 연구 내용이나 오랜 경험으로부터 터득한 지식을 사람이 직접 컴퓨터에서 제공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기계학습은 컴퓨터가 세상의 데이터를 센서를 통해서 입력받은 후에 그 데이터의 패턴을 찾아 학습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공학은 상향 방식이고요, 탑다운 방식이고, 기계 방식은 이제 바텀접, 그죠? 하향식이에요. 바텀에서 업으로 올라가는. 19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알고리즘으로 보면, 그 다음에 기계학습은 현재 신경망이라든가 딥러닝이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는 뭐 대표적인 주장한 내용들이니까 참고로 보면 될 것 같고, 이거는 기계학습과 구분을 우리가 좀 나눠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9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우리 인간의 학습을 이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으로 설명하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한계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주로 이제 기계에서의 학습은 명쾌하게 설명을 하기 위한 이제 계산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 사용되고, 이때 그 용어 중에 계산 관련된 용어들을 사용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명확해진 그런 구성을 갖게 되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계산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기계학습은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면, 결국은 이제 기계학습을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면, 이제 우리가 회귀, 그 다음에 분류, 군집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단어로 말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분류나 군집은 일반적으로 많이 했던 내용들이고요. 회귀라고 하는 단어가 좀 생소하죠. 저 회귀라는 단어가 이제 분류와 군집 사이에서 존재하는 그런 인공지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이제 각각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정의할 때 일정한 어느 그래프상에 이제 이런 이제 분류를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나이와 근육량상에 이렇게 분류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이 딱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군집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딱딱 원하는 군집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군집이라고 얘기하죠. 요 분류와 군집 사이의 정리 방법이 이제 회귀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다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고요. 분류와 군집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리해 놓은 거고요. 두 개의 차이는 이미 이제 분류된 기준이 네이블링을 해서 서로 알고 있는 것을 나누는 개념이 분류예요. 그러니까 이제 네이블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분류를 해서 네이블링을 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져 있지 서로 간에 정의가 되어져 있어서 알고 있는 것을 나눠서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이블링이 없이 모르는 것을 개연적인 특징에 의해서 나누는 것을 우리 이제 군집이다 이렇게 본 거죠. 레이블링이 없어요. 얘는 레이블링이 없지만 개연적인 특징에 의해서 서로 나누어 놓은 것을 이제 우리가 군집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정의됐다는 것은 이름이 붙어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레이블링을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이 DB 구축할 때 레이블링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예로서 뭐 우리가 남자, 여자, 배, 뭐 사자, 호랑이 뭐 이렇게 이제 이름으로 정의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일과 성별, 그다음에 동물 구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을 하는 거를 우리 이제 분류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하는 거죠. 레이블링 잘 알아놓고요. 자 그럼 레이블링으로 정의되어져 있으면 분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렇게 내가 이제 회사원의 대출에 의한 위험 요소를 분류를 했어요. 봉급과 나이를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봉급이 낮고 나이가 낮으면 고위험 고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봉급이 높아요. 나이가 올라가면서 봉급이 높아지니까 뭐예요? 저위험 상태가 되는 거죠. 분류를 한 거예요. 고위험 상태와 저위험 고객을 분류를 하고 있는 거죠. 개연적인 특성을 가지고 나누는 군집이에요. 나이와 봉급을 가지고 이렇게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을 이렇게 군집으로 나누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퍼져서 있는 게 아니고 군집화 했다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기계학습 과정에서의 이제 회귀라고 하는 거는 회귀는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기존의 사건을 추론하는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회귀예요. 회귀.
리그레이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서는. 회귀는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기존의 데이터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이나 기존의 사건을 추론해서 뽑아내는 그런 학습 방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요 좌측은 이제 분류고요.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나눴어요. 근데 약간씩 섞여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회귀는 이렇게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여준 겁니다. 이거는 뭐 일례로 이제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 중에서 남자보다는 여성이 치마를 선호한다 라고 하는 거, 혹은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비가 많이 온다, 뭐 비가 오고 태풍이 분다, 뭐 이런 것들은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기존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회귀의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에 있어서 이해하거나 구현을 해내려고 한다면 이제 해결해야 할 분야나 그 작업이 회귀 문제인지 아니면 분류인지 군집인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이제 알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을 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은 결국 구분이 가능한 공간의 경계를 찾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군집 형태로 나누거나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회교,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해낸 사건을 미리 이런 개념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학습의 유형으로 보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사람이 학습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학습 방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교사나 뭐 부모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지도를 받는 방법, 배우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스로 이해하거나 경험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환경으로부터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는 방법. 뭐 칭찬이라든가 벌, 뭐 이런 걸로써 이제 계속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은 학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기계학습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계학습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거죠. 지도학습, 그 다음에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으로 나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가운데인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는 결국은 뭐다? 네이블링을 하느냐, 네이블링이 되어져 있지 않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가지고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 정도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강화학습은 이제 행동, 상태의 변화 후에 이제 그 환경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서 학습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딥러닝이 발전하면서 이제 강화학습이 결합된 형태로 발전해
인공지능의 강력한 기계학습 방법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